미국은 어떻게 알래스카를 헐값에 얻게 되었을까요? 당시 러시아 제국이 순전히 바보였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자원이 상당하다는 분석 정도는 당시의 러시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정난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세력적인 여러 이유가 점철되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영국에게 빼앗길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러시아가 미국에게 헐값에 알래스카를 넘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영국과 그레이트 게임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크림 전쟁 기간 러시아는 캄차카 반도에서 영국과 두 번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페트로파블롭스크 항구를 강제로 포기해야 했으며 바다 건너에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알래스카의 방비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와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시베리아도 넘어 7,000km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캘리포니아까지 진출해 포트로스 요새를 건설한 적도 있었고 멕시코에 있는 스페인 세력과 결혼 적도 있었지만 본토에서 너무 멀어 1842년 스스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알래스카 바로 옆에 캐나다를 식민지로 삼고 있던 영국에게 빼앗기는 것보단 영국의 식민지였고 당시 영국에게 적대적이었던 미국에게 팔아치우는 결정을 했습니다. 영국의 몰락은 사실상 오늘날 미국이 몰락하는 것 같이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국력이 본격적으로 무너진 것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영국이 철저하게 몰락해서 러시아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지 당시 대영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세계 패권은 영국에게 있었고 러시아가 국가 전략을 실행할 때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지금의 미국이 아닌 당시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유럽의 열강들에 못 미치는 변방 약소국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압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루퍼츠랜드 구매 사건에서 알래스카 조약 이후 돈으로 영토를 사는데 눈을 돌린 미국에서 허드슨베이 회사에서 동인도 회사처럼 독자적으로 보유한 루퍼츠랜드에 대해 미국과 당시 영국력이었던 캐나다가 경쟁해서 허드슨베이 측도 미국에 팔고 싶었지만 동국인 영국의 압박으로 캐나다에 팔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영국 때문에 북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적도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지 100년, 미영전쟁이 끝난 지도 50년밖에 안 된 당시 기준으로는 미국과 영국이 조건만 갖춰지면 다시 적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알래스카를 판 돈 720만 달러도 자국 철도 부설에 잘 썼기 때문에 러시아가 손해만 봤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뒤이은 냉전의 미소 대립에서 소련이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었다면 엄청난 전략적 자산적 가치를 가진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캐나다가 영국령이기 때문에 알래스카는 영국이 노리기 쉬웠고 알래스카가 넘어간다면 캄차카 반도를 비롯한 시베리아 동쪽까지 영국에게 위협이 되었고 이런 최악의 사태를 면하고자 북아메리카 지역 강국이었던 미국에게 넘김으로써 러시아는 중간지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결국 영국으로부터 러시아 본토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게 처분한 것이 이 조약의 원인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아무리 경영하기 어려워도 영토를 팔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정 시절부터 현재까지도 러시아의 중추지, 주요 도시들과 인구 밀집 지역, 곡창지대는 대부분 우랄산맥 서쪽 유럽 러시아에 위치하고 있었고 동쪽 지역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마저 개통되지 않던 시절이라 대규모 경력 이동이 불가능해 알래스카는커녕 동시베리아조차 지키기 힘들었습니다. 동시베리아의 군사력은 카자크 군벌만이 전부였고 황제조차 시베리아 카자크에 분쟁을 만들지 말라고 철저하게 신신당부할 정도였습니다. 알래스카보다 가깝고 땅으로 이어진 시베리아도 백성들이 정착을 꺼려서 죄수들을 보내서 겨우겨우 할 정도였는데 그보다 더 동쪽에 위치한 지역을 그것도 악명 높은 베링 해협 넘어 아메리카까지 개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본토와 가까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척할 여지가 있었고 시간을 들여 천천히 개척시켜 나가 가치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도 1930년대 되어서야 알래스카에 비행기가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개척이 시작됩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은 타 유럽 국가와 남부연방과 북부연방 사이에서 고민하던 남북전쟁 초기부터 꾸준히 에이브러함 링컨의 미국 연방을 지지했으며 금과 같은 자원을 미국 연방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러시아의 지원에 대해 전쟁 이후 뭔가 갚아야 했지만
하면 아무것도 없이 러시아한테 현금을 주기는 그렇고 스워드는 알래스카 매입을 대가로 러시아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는 재정적 한계에 부딪히던 상황이라 알래스카 매입을 대가로 남북전쟁 때 빌려줬던 자원의 대가를 받아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 알래스카로 인해 실제로 영국과 미국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알래스카 지도를 보면 주노 지역이 해안을 따라 가느다랗게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알래스카 지역을 구입한 뒤 점차 해안 지역을 따라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 알래스카 회랑 지역을 프라이팬 손잡이와 비슷하다 해서 펜핸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펜핸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영국령 캐나다는 태평양 연안을 모조리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과 캐나다는 1903년 펜핸들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1825년 영국 러시아 협정에서 불분명했던 경계선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현재의 국경선을 확정하였습니다. 만약 이때 알래스카가 캐나다의 영토가 되었다면 지금의 캐나다처럼 태평양 쪽에 미국에게 둘러싸여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자원도 없고 온통 얼어붙은 황무지를 뭐 그리 비싼 값에 사는가라며 반대 여론이 강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인구로 채울 수 없을 만큼 큰 영토의 부담을 안고 있었고 인디언 원주민들을 다스리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는 국가 영역과 인접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알래스카처럼 크고 아름다운 영토와 자원을 겨우 2천억 정도로 구입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아까울까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에는 알래스카는 쓸모없는 불모지였고 무엇보다 미국인들은 그 전에 이미 비슷한 돈으로 영토 2배를 산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알래스카의 주요한 수익이었던 모피는 러시아인들의 남획으로 19세기 중반에 이미 알래스카 해달은 멸종위기 단계였습니다. 19세기 중반의 미국은 아직까지는 패권주의보다는 폐쇄주의적인 국가였습니다. 다시 미국이 폐쇄주의적인 국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점이 세계 정세에서 우려적인 부분이죠. 당시 국무장관인 윌리엄 스워드가 이 땅을 산 이유는 자원을 노린 거라기보다는 러시아와 친선을 다지는 한편 북미 대륙에서 러시아의 세력을 제거하고 당시 영국 영토였던 캐나다를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영국이었고 바로 위에 붙어있던 캐나다 땅은 여차할 경우 영국에 붙어서 다시금 미국을 식민지배로 되돌릴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입장에서 미국이 아시아로 나가기 좋은 진입로인 알래스카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부결될 뻔했지만 찰스 섬너의 지지와 주미 러시아 공사 에두아르드 폰 슈테클의 로비 덕분에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당시 미국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금과 석유 등 수많은 천연자원이 나와서 그 가치가 발견되기까지 미국인들에게는 알래스카는 부정적인 땅이었습니다. 이 알래스카 거래로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고 캐나다를 발판 삼아 영국이 태평양에 진출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태평양 영향권을 미국이 독단적으로 가질 수 있었고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금과 철광석, 석탄 그리고 석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래스카에 매장된 지하 자원만으로도 구입할 때 쓴 비용을 상세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석탄은 매장량이 세계 1위였습니다. 알래스카로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집 지을 땅을 파보니 금이 나오기 시작했고 당시 석유 가치는 6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략적, 지정학적으로도 알래스카 땅은 엄청난 큰 가치가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미국 영토가 된 알래스카에 위치한 앵커리지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최전방기지로 삼았습니다. 냉전시대에 소련의 아메리카 진출을 전진봉쇄하는 카드로 쓸 수 있었으며 러시아의 북극해 독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육군 중심이었던 소련은 해군, 군력이 상대적으로 자신들보다 우위였던 미국과 태평양, 북극해로 떨어져 있어서 재래전만으로 진행될 경우 어느 정도의 불리함을 가져야 했습니다. 러시아가 만일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팔지 않고 우려대로 적성국인 대영 제국에 빼앗겼다면 알래스카는 영국령 캐나다에 편입되어 현재 캐나다의 알래스카주 또는 알래스카 준주가 되었거나 현재 캐나다 유콘 준주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일부로 편입되었거나 분할 합병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만일 알래스카를 팔지 않고 북극해 패권을 소련이 틀어쥐었다면 소련이 냉전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동등한 구도를 유지했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러시아의 군사기지가 들어서고 거기에 묻혀있는 자원으로 러시아는 더욱 부강해졌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은 드넓은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북아메리카 일부 지역까지 3대륙에 걸친 거대한 국가에서 천연가스와 석유 시장을 뒤흔들 정도의 거대한 산유국이 되었을 것이고 지구의 금시장을 노할 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제국의 계승극인 소련과 러시아는 다시 알래스카를 되찾기 위해 되팔라든지 정치권에서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와 미국
미국의 본토 갈등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및 캐나다 본토에 육군을 전개하여 지상전을 전개할 수 있는 우위를 얻는 반면 미국은 알래스카 대신 캐나다를 낀 채 북아메리카 서부 미 본토 건너 러시아와 맞닿게 되어 냉전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캐나다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텐데 알래스카가 러시아의 영토로 남게 되면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아 국경을 일일이 감시하기 힘든 캐나다로서는 병역도 징병제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영국과 미국의 느슨한 이웃관계 대신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영국 사이에 낀 완충지로 시달렸거나 영국 대신 러시아에게서 캐나다를 지켜줄 미국과의 유착이 더 긴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약의 주인공인 스워드 국무장관은 2년 전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 당시 같이 암살될 뻔했으며 만약 그때 스워드가 죽었다면 알래스카 조약이 없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역사는 미국 중심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고 유익한 내용을 찾아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